나라의 국력이 좋다고 해서 삶의 질이 무조건 좋지만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인 미국만 보더라도 해가 지고 나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안전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알아볼 사연은 미국 시민으로 태어나고 자라왔지만 어쩔 수 없는 미국의 모습에 큰 상처를 받으며 자라온 여성이 한국에 오면서 생긴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어 3년째 살고 있는 케일리라고 합니다. 원래 저는 평소에 SNS를 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핸드폰으로 하는 일이라고는 인터넷 서핑과 동영상 보기 그리고 친구 가족과의 메신저 대화뿐이었는데요. 몇 달 전부터는 SNS에 재미를 붙여 글도 올리고 한국에서의 일상생활도 지인들과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제 사생활까지 SNS에 공유를 하는 건 3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저에게는 극심한 불안 증세와 대인기피증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살고 있을 때도 약물 치료를 하면서 극복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나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증상을 얻게 된 이유는 제가 9학년,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으로 따지면 중학교 3학년 나이였죠. 사촌 오빠, 언니들과 동네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저녁을 먹고 주차장에서 사촌 오빠의 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몸이 커다란 남자 둘이서 저희에게 지갑과 금품 등 가진 것을 모두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살고 있던 버몬트주에서는 총기 소지 허가가 없이도 권총을 소지하며 다닐 수 있었어요. 그랬기에 사촌 오빠도 차에 항상 권총을 보조석 글로브 박스에 넣어놓고 다녔었거든요. 두 명의 강도가 저와 사촌 언니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이 사촌 오빠는 순식간에 보조석 문을 열어 권총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총격전이 벌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강도 중 한 명이 쏜 총에 사촌 오빠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살면서 총기 사건이나 범죄에 대한 소식은 자주 들으며 살았지만 실제로 총이 발포되는 사건을 눈앞에서 목격하니 정말 온몸이 굳어버릴 정도로 공포에 질리더라고요. 두 강도는 총을 쏘고 나서 도망을 갔고 저와 사촌 언니는 사촌 오빠의 상태를 확인하러 급히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오른쪽 팔을 살짝 비켜 나간 정도였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었죠. 저는 재빨리 911에 신고 전화를 했고 통화를 하자마자 근처를 순찰하는 경찰 차량이 나타나서 현장을 수습해줬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총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나라라고 해도 저한테까지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로 꽤 오랜 시간을 보내왔는데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정신불안 증세와 대인기피 증상이 생긴 것은요. 학교에 갈 때도 엄마가 항상 데려다줘야 할 만큼 혼자서는 돌아다니기 어려운 몸 상태였습니다.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서 먹어도 그다지 효과는 없었어요. 정신불안 증세는 약으로 많은 치료가 되었으나 대인기피증은 여전히 남아있었죠. 그런 불안한 나날을 보내던 중 마지막 학년인 12학년 때였습니다. 3년이 지난 상태였으나 친한 친구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않았어요. 미국에 오셨거나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서로 모르더라도 기분 좋은 인사를 주고받는 문화가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이라도 역시 그렇게 인사를 하죠. 또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도 주문받는 직원에게 어떤 커피 그리고 어떤 우유, 수많은 옵션들을 물어보며 거의 1분 가까이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도 흔하죠. 식당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국처럼 이거 주세요 하면서 끝이 아니라 메뉴를 이루고 있는 토핑들과 마실 것 거기에 더불어 중간중간 와서 맛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경우는 다반사죠. 물론 이런 문화는 미국인들에게 있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종업원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서비스가 무례하다며 팁을 안 주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3년 전에 있던 사건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불편해진 상황이었습니다. 12학년을 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집에서만 지냈어요. 오히려 학교를 그만두니까 정신불안 증세가 다시 도지는 것 같았죠. 저 역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미 제 상태를 고치기는 힘들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기 힘든 부모님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여행을 다녀오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 집 문 앞도 나서기 힘든 상태인데 과연 내가 비행기를 타고 낯선 해외로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다니던 회사에 집안 사정을 말하고
3주간의 휴가를 내어 여행을 가기로 하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여행지로 꼽은 나라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1순위는 역시나 총기 소지를 하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2순위는 아메리카 대륙이나 유럽이 아닌 아시아 쪽이었죠. 당연하게도 전 세계의 범죄율은 미주 대륙이나 유럽 쪽이 더 높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생각하는 조건들의 나라들을 추려보니 중국, 일본, 한국이 그나마 여행하기에는 좋은 나라로서의 후보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일본 쪽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고 아버지는 한국 쪽을 말씀하셨어요. 제 의견의 여행지가 정해지는 순간이었죠. 사실 저는 두 나라 모두 관심은 없었어요. 아니 여행을 가는 것 자체를 꺼렸었죠. 하지만 저는 한국으로 가는 것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이유를 굳이 꼽아보자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한국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음악들이 여학생들에게 큰 유행이 되었어요. 그랬기에 만약에 한국에 가서도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호텔 안에서 익숙한 드라마나 보며 시간을 때우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참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여행지는 한국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런 결정은 지금의 저희 한국 생활의 결정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 후 저는 얼마 안 되어 미국을 떠났고 15시간여 만에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아직 비행기에서 내리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총기 사건에 대한 정신적 압박이 저도 모르게 풀렸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입국 심사를 하고 짐을 찾으며 입국장을 빠져나올 때도 뭔가 평화로운 기분이 든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느낌은 한국이 아니고 일본이나 중국에 가도 마찬가지겠지라는 생각하며 서울의 숙소로 향했어요. 하지만 다시 사람들이 북적대는 서울 도심에 오니 저의 불안 증세는 다시 생기는 것만 같았죠. 도착 당일은 그냥 호텔 숙소에서 쉬기로 하고 다음 날부터 여행을 다니자며 부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한국에 온 목적을 알고 있기에 저는 다음 날부터 용기를 내어 서울 구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을 대표하는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남산, 하늘공원 등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며 미국에서의 안 좋은 기억은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잊혀질 거라면 한국에 올 필요도 없었겠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에 도착한 지 2주차가 되었을 때 저의 불안 증세와 대인기피증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지금 제가 한국에 머물면서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단 2주 만에 저에게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한국은 거의 모든 가게, 음식점, 커피숍, 심지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도 무인결제, 즉 키오스크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직원이랑 대화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밥을 먹고 물건을 사고 오로지 저만의 시간을 보낸 뒤 계산은 키오스크로 하면 되기에 사람을 마주칠 일도 마주쳐야 할 필요성도 없었죠. 단 이틀 만에 대인기피 증세로 인한 불안함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도착하고 이틀 정도는 호텔에서 밥을 먹고 나가거나 배고파도 그냥 참고 저녁에 와서 배달을 시켜 먹었어요. 호텔 프런트의 직원에게 배달앱 설치를 요청했더니 흔쾌히 깔아주셨거든요. 아, 배달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국에서의 삶을 좋아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 배달앱의 영향도 컸습니다. 본 얘기로 돌아와서 이틀 정도 배달 음식을 호텔 안에서 먹기만 하니까 아침을 먹고 나가 서울을 돌아다닌 뒤 저녁 시간까지 배고픔을 참는 것도 힘들고 또한 한국에 왔으니 한국만의 음식도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3일 차부터는 용기를 내서 가족들과 우선은 제 고향의 음식이기에 익숙한 패스트푸드점부터 도전했습니다. 역시 한국의 모든 패스트푸드점은 키오스크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주문하며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만 갔고 어느새 대인기피증은 느낄 수 없게 되었어요. 저를 힘들게 했던 불안 증세도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불안 증세가 단 한 번에 없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시차 적응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밤잠에 들기 어려웠던 저는 밤 12시만 되면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여행 일주일째가 되던 날은 밤 늦은 시간에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한국의 유명한 맛집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녁 8시만 되면 숙소로 돌아와 서울의 밤거리가 어땠는지도 몰랐는데 이날 호텔 밖을 나가보고 저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길거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계속하여 운행하고 있는 버스들을 보며 저는 한국 사람들은 잠도 안 자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한국에는 오히려 저녁 늦게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새벽 늦게까지 손님을 받는 곳도 많더라고요. 지구 반대편에서 온 저희 미국인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환영할 만한 문화였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야식을 먹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호텔 근처의 공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 야심한 밤에도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강아지와 함께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젊은 친구들이 3, 4, 5 모여서 캔맥주를 마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죠. 저는 속으로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지? 왜 낮에 놀지 않고 밤에 이렇게 나오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사람들마다 생활 패턴이 다르고 일하는 시간 역시 다를 텐데 어떻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만 지낼 수 있을까? 오히려 그런 게 더 비정상적인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눈에 한국의 밤거리는 정말로 평화롭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매일 야식을 먹으러 나갔다가 산책을 한 바퀴씩 돌고 왔어요. 어느샌가 저희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불안감은 사라지고 매일 나가서 돌아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될 때쯤 저는 다시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한국에 있던 3주 동안은 미국에서의 힘들었던 생활을 단 한순간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한국에서는 예전처럼 건강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돌아왔습니다. 저는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한국으로의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했고 비자가 나오자마자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소소하게 영어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대인기피증에 정신불안 증세까지 있었던 제가 지금은 아이들 앞에 나서서 교사로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요. 지금은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 미래를 생각하며 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경험해본 케일리님의 사연을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